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8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과 가곡 유황온천 민간 위탁 동의안을 1월 26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질의시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익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인 예산팀장입니다. 강경희 공보팀장입니다. 김성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정연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주요 성과로 미래에너지 수소 거점 도시로의 입지 구축과 CCUS, ESS 실증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서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폐강을 극복하고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서의 고부가가치 보건의료 혁신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23개 분야에 걸쳐서 우수기관 수상과 정부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29건의 2,0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주요 사업 464건과 신규 사업 74건으로 지난해 보고시 대비 21건이 줄어든 53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정부 공모 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비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삼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비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현재 81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84%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와 확대 발전시켜가고 일부 보류 사업은 대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국정과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 교육과 더불어 전문기관 컨설팅을 심도 있게 받아서 상위권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 시군 장려상 수상과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까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전 재원 최대 확보와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시와 같이 재정 자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전 재원이야말로 지역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바 확보 노력 또한 시정에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교부세 등과 같은 고정적 재원 확보는 물론이거냐 공모 과제를 포함해서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에 힘써가겠습니다. 그 금년도부터는 원전 교부세까지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그 재정 상황이 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금년도 주민 참여 예산은 355건에 212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요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주민 참여 예산은 159건에 67억 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어서 12페이지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보시면 금년도 교육 교부금이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140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올해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주요 사업 9번째로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 경비로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무상급식 보조금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요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예산 편성 전에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부 결정 전에 관내 사용 등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 관련입니다. 그 2023년도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는 그 올해 3월 강릉 원주대와 통합해서 학생 수가 3만 명, 교수 1,4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국립대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라이즈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8페이지의 인구정책 사업과 이하 사업을 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와 관련해서는 그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에 좀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의 경우에는 일자리 마련과 기농 기촌인 유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미로면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 등과 같은 그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 사항을 적극 활용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정주 의식을 갖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고 농어촌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년에는 지나온 타성에서 벗어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한 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시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시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죠, 그죠? 기획계산실장님께 질의하시는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네, 18페이지에 인구 정책 관련해서요. 지금 삼척시의 인구 정책이 가장 크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인구를 지켜야 되겠다는 게 선이 어느 선입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이.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그 6,100선이 무너져 갖고 6만 1,000선이 무너졌고 네. 현재 6만 518명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어느 인구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는 뭐 딱히 저 개인적으로는 컴팩트한 부분 전에 또 한 10만을 잡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8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네. 지금이 6만도 지키기 힘든데 8만을 말씀하시면 그렇고 최소한 시에서는 특정 어떤 인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고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딱히 목표 인구를 설정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좀 궁색 하나마 6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어떤 인구를 유지하면서 네. 생활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지금 우리 삼척시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활 인구의 어떤 증대를 위한 어떤 노력들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출생률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정책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시책을.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보고서상에 나온 건 이제 어떤 인구 유지를 위한 어떤 현금성 시책 사업만 나열한 상황이고요. 네. 하여튼 그 저희 뭐 인구 관리 부서에서만 액면가로 시행하는 것만 이제 나열해 놓은 상태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인구라든가 뭐 인구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총괄해서 저희가 이제 인구 정책 사업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생활 인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계 수치상으로는 4, 5, 6월 경우에는 4월 같은 경우는 한 34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그 5월 달에는 43만 그리고 6월 달에는 한 40만까지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시책 사업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항 을 반영한 어떤 그 개발 계획 수립하고 하여튼 그 외국인 근로자
비자 그 사업 또한 우리가 쿼터를 한 25명 정도 받고 있으니까 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예, 그런 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지금 보니까 뭐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각 부서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주간 부서에서 지금 사업비가 해년마다 비슷하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 지금 보면 사업비를 이런 데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년마다 똑같이 사업비도 똑같이 쓰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계속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지자체별로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무런 그냥 방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가 우리 지자체로 유입되게 하는 그 시작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은 기존에 하던 뭐 그런 시책 위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 1월 달 출생아 지원금 나간 통계를 보면 한 224명 정도 되고 거기 이제 네, 첫 번째 아가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 하여튼 요거는 그 예산 관계는 그때그때 계속 추경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건 이제 본 예산에 편성된 기준으로 했고 작년도 집행된 실적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을 되는데 적게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 해년마다 연례 반복적인 이런 사업 시책 정책들을 계속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와 관련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보게 되면 특정 부분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정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그 2025년도까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 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이제 광역이나 기초기금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청년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일자리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컨설팅도 어떤 그 폐광 지역에 대한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 그리고 이제 출생아 지원을 위한 어떤 그 복지 사업 이런 걸 발굴해서 지금 컨설팅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을 하여튼 염두에 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는 지금 네.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해서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활용 면에서는 어떤 시책을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인구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지금 현재 이제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 금년도에 거의 이제 1단계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거를 하여튼 좀 지켜보시면은 성과를 좀 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저기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미러 파크 골프장 36홀 조성과 관련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특별법 반영을 위한 각종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해서 규제 혁신 우수 시군 장려에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민 생활이나 지역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사항을 반영한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제 농지라든가 그 부분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특례를 받다 보니까 네네. 딱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받아서 혜택을 받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미로 36홀 파크 그거. 골프장이 이제 그 처음이라면 좀 처음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이 수소 관련 사업 부분에서는 네. 특례를 조금 많이 받았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기 좀 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이 예,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 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거의 가장 큰 특례를 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커다란 성과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농촌 활력 촉진 지구 특례로 인해서 또 미로 파크 골프장 36호를 지금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은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자치법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 개선이라든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25년 중앙 규제 계획 건이 2건이 있고 또 25년도에 수소 산업 관련 규제 발굴이 4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 개선이 좀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어떤 규제가 개선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그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에서 이제 강원도 기업 허민관이 와서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이제 완화해가는 그런 상담을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회, 8회 내지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기업 유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완화한 적용받는 상황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니다. 앞으로 음, 그러한 사항을 이제 입주가 수소 산업 기업체가 입주가 되고 이러면은 그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추진 실적에 보면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8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운영을 8회로까지 하셨는데 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개선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하는 게 아닙니까? 보통 그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8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갈목한 성과는 없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에 봤을 때 우리 이렇게 경제 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삼척시에는 다른 시보다 규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제 뭐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거는 서서히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연관된 생활 밀착형으로 갔을 때 어떤 규제에서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의 피해는 순수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감하게 우리가 이 규제 개선을 통해서 풀어줄 거는 풀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관련 부서들이랑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 정확한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라는 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는 규제가 그 시민들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이제 많다기는 보다가는 그걸 이제 피부로 못 느끼다 보니까 그런 규제 때문에 내 삶에 좀 피해가 온다 이런 상황은 극히 좀 드문 것기도 한데 하여튼 그 속속들이 좀 파고들면 그런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찾아서 그 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예. 규제 때문에 예. 이렇게 추진을 못해서 접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어떤 허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의 부서들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규제가 있다면 서서히 좀 변화를 줘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네. 적극 행정하고 연결이 그렇죠. 됩니다만은 네네.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네네.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적으로 이제 완화를 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어떤 분야의 특례라든가 규제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중점 방향을 한 가지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도 뭐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소 위주입니까? 그렇다기보다가는 저희가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삼척시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네, 지금 사업 위주에 좀 급급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네. 저기 지금 미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그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금 그 해안가나 이제 가곡 유황온천 주변도 농지 그 진흥구역 해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거기에 그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민의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좀 등한시한 면은 아니지만은 네, 하여튼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네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네. 측면도 하여튼 이거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이제 확보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민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특례는 적극 발굴하고 또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더 가감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요.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추진에서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삼척시에 배정된 인원 규모는 아까 25명이라 하셨는데 전년도는 시에 내정된 인원이 15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25명이에요? 추진 실적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지역 그 비자 사업 신청 및 그 배정 확정은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시에 배정된 게 올해는 몇 명 정도 배정될 계획입니까? 우리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아까 제가 25명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금년도는 아직 저희가 지난 연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네네. 작년에 하여튼 특화 우수 인재는 15명이고 네. 숙련 기능 인력은 이제 도 일괄로 150명 정도 되는데 네네. 금년도 배정 인원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실적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지역 특화 비자 전환에서 관내 대학 졸업생이 5명이고 어선원이 2명, 축수산업 2명이고 기타 2명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관내 대학 졸업생 5명이 우수 인재로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연계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 지역 특화 우수 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5명 학생들이고 네네. 이제 숙련 기능 같은 경우는 사업 현장에서 이제 그렇죠. 기능 위주인데 네네. 요게 이제 그 일단 이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그 애로사항이 이제 체류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우수 인재나 이제 숙련 기능 인재 비자 F 비자 F2 비자를 받게 되면은 네. 어떤 그 거주지 제한 기간이 이제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의 이제 그 동반 가족하고 배우자 취업이 이제 보장이 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구가 6만 500명 선인데 앞으로 또 정말이지 우리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가 6만 명 선이 무너질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서 삼척에서 정착하고 지역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거주 외국인의 정착 유도를 확대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주거라든가 이분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주거라든가 취업, 생활 지원 등 어떤 정착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까? 그 작년도부터 전년도부터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기초 단계에서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 유입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여기 이제 그 지역 특화형 비자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어선원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어선원 숙소 문제도 이제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그 주거비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여튼 이 사람들의 정착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많이 지금 발굴해서 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저기 외국 선원들에 대한 어떤 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의원들께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제 관내 대학에서 우수 인재들을 어떻게 좀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면은 우수 인재가 15명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 특화 우수 인재가 15명인데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을 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4명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서 이제 비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11명이고 네. 아직 4명은 이제 쿼터가 남아 있는 거죠. 커트가 네, 남아 네, 있으면 예, 이제 계속 이제 추가로 예,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커터의 추가 배정 신청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몇 명이 된지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그게 곧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곧 네. 되는 대로 또 네, 그거 추가로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인구 감소 시대에 삼척시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산업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이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계 방안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이 삼척에서 도경을 거쳐서 동해 강릉으로 이어지는 안인데 도경 쪽에 그냥 노선만 지나갑니까?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섭니까?
아시다시피 그 어저께 이제 KDA 재정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재정평가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 금월 중에 이제 예타 통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강릉 삼척간 고속화철도 노선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확정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알아본 바로는 이제 동해까지는 이제 지하화해서 삼척 이쪽 그 영동선 라인 안쪽으로 이제 삼척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경 쪽에 어떤 그런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게 이제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은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도경역은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역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939년에 건립이 돼 가지고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역사다 보니까 하여튼 그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상징성 있는 도경리 쪽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이제 예타가 통과되고 타당성 조사가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시내 구간을 이제 단절시키는 기존 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척역에서 삼척 해수욕장까지의 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선이 되면은 그 폐선에 따른 어떤 시가와 재구조화 작업이라든가 그 시가지 이제 확장 문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도경 쪽하고 우리 삼척 그 시가지 폐선 노선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해서 그 강릉 삼척 간 고속화철도 타당성 조사할 때 같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도경 그 안쪽이 무지 넓거든요. 네. 그래서 철도 관련 사업, 뭐 철도 물류나 네. 또 철도 기지창 이런 데에 한 수백 개의 일자리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노선만 통과하는 것보다 시설물들이 도경 안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항에서 올라오는 그 고속화철도 할 때 당초 안은 이제 도경역을 이제 중점역으로 이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삼척역으로 연결됨으로써 도경이 조금 등한시대에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이 고속화철도 타당성 영역할 때 우리 이게 이제 동해에서 연결되는 도경 쪽으로 연결돼서 삼척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을 어떤 기존 영동선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거기서 지선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사항도 좀 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경 네. 1위 쪽에 예.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철도 정비나 예. 뭐 물류 이런 쪽하고 또 청소 철도 이제 오면은 청소 같은 것도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대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철도와 관련된 그 모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고 그래서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데 그걸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글로콜 대학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사실 이 글로컬 대학으로 인해서 사실 지방대가 구조 조정을 이제 부추겨서 뭐 인기가들이 사실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오히려 뭐 춘천 캠퍼스에 막 생기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대학이라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대학이 취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삼척에 있는 기업체들도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센티브보다가는 아예 뭐 8대 3, 8대 2 이런 식으로 지역 대학이 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산학 협력을 해야만 우리 지방 대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예산 확보가 사실 지금 뭐 글로컬 대학 예산 끝나고 27년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상당히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기 재정 지원 중심으로 또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27년 이후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도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지금 기숙사 그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기숙사 지금 신축하고 있나요? 지금 기숙사는 이제 BTL 사업이 지금 착공을 했고요. 예. 기초 텃박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자취방이나 뭐 지금 주변 상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냥 짓는데 그럼 지역 어떤 뭐 자취방이나 원룸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뭐 계획하고 있나요? 그거는 전에 그 갇힌 그 원룸 비대위하고 이제 기숙사 건립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어떤 그 학생들 유치하고 저희 시에서는 뭐 어떤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협력해 나가겠다고 그 3자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 기숙사가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하여튼 그 우리 시나 학교 그리고 그 사업자가 협력해서 하여튼 그 원룸 사업에 타격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진행시키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네. 이제 기숙사가 이제 노후화돼 갖고 네.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우리 시에서도 뭐 원룸이나 뭐 자취방 이런 어떤 주변 어떤 상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생계 타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때 그 최종 나중에 그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언장과는 폐쇄하는 걸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 배정을 이제 그 원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꺼려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신축 기숙사에 외국인 유학생을 10%를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다 짜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거든요.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대학하고 하여튼 잘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글로컬 대학 네. 관련해 갖고 이제 영동 남부 지역의 이제 종합병원, 뭐 강원대학교 삼척분원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중입자 가속기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병원이 유치가 또 돼야만 또 지역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 전략 수립을 만들어야만 뭔가 우리 인구 소멸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대학교가 살아야 된다. 또 대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기숙사가 들어서면은 또 주변 어떤 상경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잠깐만 떠나지 않고 그분들도 이제 생계 위협을 당하지 않게끔 뭔가 치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어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행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3월달에 이제 통합강원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캠퍼스 총장 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제 4개 캠퍼스 총장 체제로 어떤 독립재산제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 강릉, 원주, 삼척, 춘천 이제 독립적인 이제 캠퍼스 총장 체제로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강릉, 춘천, 원주, 삼척 지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자체장이 같은 관여돼서 캠퍼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과 대학이 이제 협의 관계는 잘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컬 대학 사업비가 끝나는 시점에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라이즈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사업비를 한 1,000억 가까이를 이제 대학 공모 사업으로 이제 강원도지사한테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 부분은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지역 대학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하여튼 그 독일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의료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해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 캠퍼스도 이제 오픈 캠퍼스라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사무관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 대학이 이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취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80%는 지역 대학 졸업생들을 또 지역 학생들을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 이 대학이 존치할 수 있는 거지, 취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이 어떤 특성화를 해서 지금 뭔가 어떻게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안 움직이면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 관여를 해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지역 대학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어떤 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나 뭐 라이저 사업이나 저희 12부담분에 대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취업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측면을 가장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25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나 줄었죠? 작년 대비 1,000명 안팎입니다. 6만 518명 인구는 그 기획예산실장님이 6만 518명은 근데 그거는 파악을 못 하시는데 1,217명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말씀드리면은 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2023년 22년도에 23년도에 804명, 24년도에 916명, 그러다가 1,217명이 줄었어요. 인구에 대해서 분석은 따로 물론 이제 감사법무실에서 하긴 하지만은 통계는 분석은 기획실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왜 인구가 중요하냐면은
경제 운영이고 정책 운영이든 예산 운영이든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는 인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삼척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도로 정책이라든가 도시 정책들도 수반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제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구를 유입시키는 거는 삼척이 오면은 다른 도시보다 살기가 좋다든가 혜택이 많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방안들이.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제가 회의할 때마다 보고 회의를 1년에 2번 하는데 예산 심의까지 하면 몇 번 되는데 인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생아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초산 정책은 어떻게 둘 건지, 둘째아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정선 인구가 지난해 몇 명이나 늘은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인구가 늘은 늘었던 데이터는 건 보도 같은 예. 거 봐서 알고 계시죠? 예. 그 제일 핵심이 뭡니까? 정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농촌 지원금이라든가 하여튼 그 혜택을 많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혜택이 아니고 농촌 기본소득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예.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주소를 옮겨간 사람이 삼척에서도 있어요. 먼저 그 통계 그 뉴스를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 강원도 내에서 정선으로 들어간 사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여기에 살게 하는 건 얼마나 아까 현금 말씀하셨는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다녀보면은 삼척시가 청년 정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작년 11월 달 풋살장에 갔더니 젊은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 청년 정책들, 그런 고민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KTX 얘기를 하는데 난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이거 좀 나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역이 개통이 언제 됐죠? 꽤 오래됐어요. 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21일 청량리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가 동해역에 도착을 하는 게 만 6년이 지났어요. 네, KTX를 기준으로 하는 거 정도. 그죠? 예. 여기서 출발해 보면은 그 동안에 삼척의 정치권들이 나부터 내가 의원이 돼서 지금 만 4년이 다 돼가는 지금 3년 관과하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참 반성해야 될 일이. 동해역까지 온 차가 시속 30km라도 왜 삼척역까지는 못 왔을까? 삼척역이 새로 짓기 전에도 어쨌든 역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경을 오는 뭐 그 KTX가 삼척역까지 들어오는 그건 아직도 10년이 걸리겠죠. 네. 그죠? 삼척 사람들이 만 6년 동안 동해역까지 가족을 태워다 주고 가족이 온다면 태우다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택시를 타고 나오든지 그런 불편을 6년간 겪었더라고요. 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시급한 작업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부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엇박자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가 개통되고 동해역까지밖에 못 온 상태에서 저희가 포항에서 올라오는 이제 처음에는 ITX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KTX가 4회, 6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 KTX는 포항에서 올라오는 KTX는 강릉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는 동해까지 안 오거든. 그 공백 어찌 보면 리신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삼척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삼척시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이나 거기에 대한 그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코레일 측 논리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KTX가 이제 동해역까지 와서 이제 그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가 두 가지 나왔습니까? 강릉 가는 차 따로 있고 동해 오는 차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해 오는 차는 삼척을 왔다가 다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저희는 주장할 때 그 코레일 측은 그 경비를 이게 이 삼척역은 정비창이 없으니까 내려주고 다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피면서 그 경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면은 굳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우리 포항 삼척 역사를 만들 때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서울에서 오는 KTX까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저희 시에서 그거를 그런 이제, 노력들을 네. 뭐 정치권도 그렇고 시도 네.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네. 관과하고 내가 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맞습니다. 이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 강릉 삼척 고속과 철도가 이제 여타 통과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가 조금 뭐 좀 뭐 하지만은 좀 손 놓고 있었다는 측면이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같아요. 그 코레일이 얘기하는 네. 뭐 정비창이라든가 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거기에 그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을 네. 지금 화물 운송하고 있는 그 노선을 조금만 보강하면은 그건 우리 중앙 정부하고 여기 우리 요구가 맞아지면 되는 요구야. 삼척 시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맞는 거죠. 동해까지 오는 걸 삼척까지 해라.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아니 그 지금 현재 KTX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는 거를 예. 역을 동해역까지 종점을 예. 서울에서 출발하는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종점을 동해역으로 하지 말고 삼척역으로 하면은 이 30분 더 내려오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금년 안에라도 작업을 끝내야 돼. 지금 그렇게 계속 저희가 시에서도 2022년도부터 뭐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계속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코레일 측 논리는 이게 이제 열차 KTX 종착역을 삼척을 못 하더라도 그 여객을 삼척까지 실어 나를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저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KTX 열차가 삼척까지 그 여객 운송을 하고 다시 절로 갔다가 또 태우러 또 다시 와야 된다는 그 비용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협의가 난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저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죠. 예. 고민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용 부담도 우리가 일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걸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동해역에서 다 내렸어 사람이. 그 동해역에 내가 12월 31일 날 우리 가족이 온다 해서 누군가 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온다 해서 내가 태우러 나가봤어요. 전용 열차를. 거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저 사람들이 먼 차 타고 추암을 가거나
아니면은 삼척 해수욕장을 올까? 안 오겠지, 망상 가겠죠. 예? 저 혼자 생각이에요. 와줬으면 참 고마운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심하게 봤구나. 제가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강릉 삼척간 고속화 철도가 뭐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쳐다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건 그거대로 예, 당연히 해야 그건- 되고 예, 뭐 하여튼,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예. 뭐 20, 30, 50년, 100년 때문에 있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 저희 시에서 예. 그 청량리나 뭐 서울역에서 동해를 거쳐 오는 최종 종착역이 삼척역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 의회에서 우리 건의사항을 채택을 했는데 영덕에서 건덕 IC까지 올라오는 고속도로, 네, 남북 10축입니다. 예, 그 남북 구축이죠. 남북 10축입니다. 10축이에요, 구축이 아니고. 예. 거기 도로도 지난번에 내가 그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 자체도 안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들이 기재부에다 예타 신청을 해야지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남북 10축 관계는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 2022년도부터 이제 그 울진, 삼척, 영덕 이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덕에서 약간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포항 이제 영덕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도 포럼 한번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남북 10축 도로 이제 삼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만 이제 연결되면은 저희가 동서 6축, 남북 10축 그리고 포항 삼척 철도, 강릉 삼척 고속화 여기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우리가 뭔 일을 하면은 주 타겟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주 타겟이 경상도 인구예요. 포항, 경주 네. 이쪽에 큰 도시들이 있으니까 거기 인구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여기 주말에 번개시장을 나가 보면은 그 이른 시간에 7시에 그 100명 이상이 와가지고 말투를 다 들어보면 거의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길이. 그 길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보면 매년 이렇게 공모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요, 그죠? 네. 공모 사업을 발굴하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이 1조 원을 2년째 넘기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뭐 철저하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미리 준비해서 이게 공모 사업을 많이 좀 지역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우리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역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실장님 만약에 선정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뭐 필요시에 전문가나 전문 단체, 전문 기관 아니면은 평소 TF 팀을 꾸려서 이렇게 공모 사업에 발굴이 되면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단계별로 이행 과정이 상당히 느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향후 이렇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행하는 사업에 이행하는 단계별로 이행하는 과정이 정말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넘어갈게요. 이전 재원 최대 확보 부분인데 실장님 저희들이 보면 하여튼 자체 지방 자립도가 저희가 한 13% 14%대에 있어요. 물론 이전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면 자주도는 좀 높아지지만은 한 65%.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을 다 합해도 저희들이 1,000억에서 한 200억, 1,3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머지는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1년 예산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것은 이전 재원을 그만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방교부세를 실장님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시가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과도하게 중앙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있고 뭐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교부세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도 가끔 연도에 따라서 보면 조금 부동산 교부세를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소방안전 교부세 부분 같으면은 우리 시가 좀 해당이 안 되나요? 소방안전 교부세 같은 교부세는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이거는 광역이 해당됩니까? 강력이 해당된다기보다도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이제 소방 안전에 대한 교부세는 네. 우리 지자체 거지는 잘 안 예, 내려옵니까? 맞습니다. 안 내려와요. 보통 교부세에 포함되지는 않죠. 보통 예. 교부세. 예. 그러면은 지방 교부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교부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철저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기금, 또 조정교부금 등 우리 시가 잘 대처해서 이전 재원을 자체 재원이 얼마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재원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실장님 한번 볼게요. 주민 참여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2018 한 8, 9년 지금 한 5년째 되죠. 예, 5, 6년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사업이 되는데 매년 보면은 한 70억에서 70억대에 이렇게 매년 사업비가 12개 읍면동에 주민 참여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보면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사업을 받아요. 그래서 지역위원회 12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선정하고 그걸 선정을 하면은 아마 우리 본소 아마 부서 지역위원회에서 하면은 아마 실무부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무부서들이 검토를 하고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넘어가서 나중에 최종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분과위원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분과를 보면 기획행정이라든가 보건복지 안 그러면은
경제 안전 건설 부가가 많이 차지를 해요. 대부분이 대부분 몇 예, 프로 정도 차지해요.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70%도 넘는 것 같아요. 네, 한 80% 육박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은 실장님 우리가 지금 꺼지는 관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예산의 사업에 참여해서 내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직접 확보를 하는 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앞으로 이거 좀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 참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좀 정착이 될까요? 그 매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실효성 분야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을 해보니까 네. 거의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공모 형태로 받다 보니까 네. 어떤 본인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이제 신청을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우리 마을에 뭔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취지가 조금 무색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그 이제 코타를 이제 그 분야별로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화라든가 뭐 체육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배당을 했음에도부터 거의 이제 그게 그 원인이 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조금 개발 사업 위주로 들어다 보니까 그 분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그럴 수 있는 거는 단지 이 분야별로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 이제 그 건의된 사업의 어떤 그 수혜도라든가 이런 걸 좀 카트시키는 그런 측면만 저희가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거는 그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강릉이나 뭐 동해 보면 뭐 2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70억 정도가 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예산 금액이 총 금액이 작다 많다 이게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촌 부분을 가면 이렇게 토목 분야보다는 시골에 가면은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 열악해. 왜냐면 버스 편말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아담하게 크게 말고 아담하게 이렇게 농촌 실정에 맞게 지어서 그 따뜻하게 그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따뜻하게 우리 어르신네들이 버스 기다리는데 겨울철 찬바람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휴식 공간도 되고 쉼터도 되고 또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고 가실 때도 편리하고 이런 복지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을 이게 신규로 좀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 우리 수산 분야 농림 해양 수산 분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 쪽에는 뭐 폐오구를 보관한다든가 보관함을 깨끗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농촌에
폐비닐 뭐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이런 기자재 보관함이라든가 이렇게 농촌에서 좀 깨끗하게 아니면은 농촌의 공원이라든가 농촌에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신규 발굴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70억, 69억, 70억 이렇게 배정이 되면 서로 지역위원회 가보면은 서로 배수로 토목 뭐 이렇게 관에서 조금 하기 힘들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 예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모두가 주민참여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포함되고 여성들도 포함되고 하여간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실장님. 네, 하여튼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쉬울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전 재원 지방 교부세에다 이렇게 같이 포함된 일로 오는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네. 저는 생각에 실장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잘 대응해서 최고 등급을 받고 안 받고 그것 떠나서 저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기금인데 이게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중앙정부에서 특별 회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집중이 안 됐나 생각이 돼요. 어떤 사업을 조금씩 계속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 포함시키는데 한 개 사업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혼 부부의 주택 사업이라든가 정말 절실한 사업들을 좀 이렇게 펴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다른 뭐 어디 한 몇 개 10개 사업에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주신다면요, 실장님. 하여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저희가 뭐 용역을 통하던 저희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하던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의 급한 사업을 위주에 급급하다 보니까 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집중 투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사업들이 지금 작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이 거의 금년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그 광역기금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사업을 이제 새로 짜고 있고 기초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신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청년이라든가 뭐 그 하여튼 그 인구 소멸과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좀 발굴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안 사업 위주에 너무 해결하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사업을 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 신규로 어떤 새로운 분야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조금 집중해서 네.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좀 집중되면 네. 어떻겠느냐 하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인데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명칭만 변경됐을 뿐 특별하게 이렇게 특례를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에다가 이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처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시던데요. 미로면 그저 뭐나 파크 미로 중학교 앞에 보면은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 부지가 있고 개인 부지도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절대 농지 즉 농림 지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의 농지위원회에서 풀 수 있습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례를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요거는 해제가 된 걸로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왜서 여쭈어봤냐면 파크 골프장이 미로 중학교 앞에 36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이렇게 여쭈어봐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저면은 도에서 저면은 해제가 됐습니까? 해제가 됐다기보다가는 이제 그 강원도지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 지정이 되면은 이제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 그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지사가. 거예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이거예요. 예. 음.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가곡 온천이 이제 거기도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 하여튼 그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페이지 우리 농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로 초등학교 실장님 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요. 미로 초등학교가 졸업생은 7명이 있었는데 신입생이 들어오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농어촌 유학 우리 학생들을 받아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조 초등학교에 지금 농어촌 유학 학생들을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오저하고 장호하고 가곡 중학교가 올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네, 신동초는 교육 그 유학 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 실장님 제가 왜 여쭙냐면 이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족이 같이 오는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만 오는 유형.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오시면은 이게 어디 주거 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가곡도 오조 초등학교도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기농기촌 사업 사업의 그 주택에 계시거든요. 네. 우리 시도 이게 농어촌 유학생 이렇게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농어촌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학생들이 유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그 학생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면은 어떻게 주거를 하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말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농어촌 유학생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주거 문제거든요. 네, 주거 네.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오저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복문화센터하고 이제 기농기촌인의 집에 이제 거주를 하고 일부 펜션에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 그 공모 사업에 그 나온 게 있어가지고 풍곡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뭐 농어촌 유학생 전용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기농기촌이 됐던 농어촌 유학생이 됐던 하여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뭐 단지라기보다는 한 10세대 정도를 이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사업이에요. 네. 지방 소멸도 네. 막고 네. 우리 학교도 살리고 우리 농어촌과 도시와 또 상생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저기 9페이지 네. 이전재원 네. 우리가 지금 전년도하고 2024년, 25년도 1조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는 뭐 거의 나올 거고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이 두 가지가 비중이 큰데 공무원들 분들께서 좀 더 역점하시고 협력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좀 많이 매달려서 사업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저기 주민예산 참여 사업 같은 경우 지역 회의에서 75건 30억, 문과유한에서 반영사업 80건 30억인데 항상 강조하듯이 지역 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순위를 정하는데 이 책임의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접수된 거 아주 안 되는 거 말고는 다 그냥 올려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 회의에서 결정권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여기 오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업무라든가 우리 담당 업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지역 회의에서 결정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우리가 교육경비 사업 42억하고 무상급식 20억 정도에서 한 62억 정도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비슷하게 나갈 건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20억 정도가 지금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또 좋은 거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일전에도 처음 사업 진행할 때 제가 난지에 뭐 사업을 갖다 비유전자 변형 음식을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한번 다시 점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이 제공이 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이 얼마큼 공급되는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또 뭐 거기서 금전적으로 비싸다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추가 반영하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특례 발굴에서 지금 삼척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 시설이 있는 곳이 좀 어디라고 좀 보시죠? 예, 근덕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쪽이죠. 예. 그렇지만 근덕지구가 가장 농업진흥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죠. 지금 건덕 지역은 덕봉산 앞쪽으로 해서 좀 많이 예, 저기 거의 있습니다. 맹방 입구에서부터 맹방구부터 예. 끝까지 가면서 다 저기 맞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삼척에서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역점 사업을 둘 수 있고 시내공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근덕이 아마 그래도 가장 개발 계획에 많이 포함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근덕 지구 이런 그 특례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관찰해 주시고 앞으로 삼척 발전에 큰 역할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체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어촌 유학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실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삼척시가 주택 보급률이 우리 세대가 한 3,400세대 정도 되는데 주택 보급률이 한 120에서 130%로 지금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대 수보다 많은 집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는 분명히 공실이라든가 공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앞으로 차후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수평 이동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따른 그 공실에 대한 부분 활용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그런 공실률이 발생하는 시골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도를 할 것인가, 펜션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어촌 유학의 지원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얘가 지금 성내지구 시가지 개성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이제 3년 중 앞쪽으로 이제 빈집 정비하고 그게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빈집이 정비돼서 지역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그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 사업을 하다 보면 몇 년 계약 임대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계약이 끝나고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장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네. 문제가 몇 군데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 전철하고 우리 동해하고 네. 삼척에 이제 KTX가 연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저기 동해까지는 2019년에 아까 뭐 완성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 이 삼척 구간 이 운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유가 뭐냐 이러면 제가 아는 범위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동해에서 삼척 구간은 비전철화 구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 시설이라든가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 비전철화 구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운행이 하지 못했던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 부산에서 삼척 올라오는 거기 구간 그리고 또 삼척에서 강릉 구간이 전철화 구간으로 작년 말이라기보다 2024년 말에 이제 개통이 돼서 그리고 KTX는 지금 이제 운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네. 사이에 우리 지역과 삼척시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소통하면서 동해와 삼척에 전철화가 됐으니까 이제 KTX 운영에 대해서 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비전철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한 지역이었고 그 사이에도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실장님, 네.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민선 8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해네요. 근데 들여다보면 특히나 체육 관련된 대규모 체육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래 대규모로 체육 시설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 보면 이런 시설들이 동호인 위주로 사용되다 보면 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체육과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또한 체육 관련된 예산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데는 또 어디예요? 체육 관련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예산액이 좀 투입이 많은 측면이 있고 체육 시설 때문에 다른 쪽이 좀 피해를 본다 그런 거는 아직 뭐 크게 문화나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런 좀, 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표현을 해요.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예.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걸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글로컬 30 대학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외국인 학생이 얼마 정도 와 있어요? 지금 독일 캠퍼스 포함해서 한 500명, 500명 정도 됩니다. 예. 당초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화하고 했던 뭐 협약이랄까 이런 뭐 약속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글로컬 대학 출범 그때 2023년도에 이제 협약 아닌 이제 협의를 진행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진행된 게 딱히 없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학과의 이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미흡하죠. 예. 그래요. 근데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특히나 시민들은 유사학과의 어떤 그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로 학생들이 빼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또한 그 학교 측에서 당시의 얘기가 그렇게 인력을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인 거로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런 게 지켜지는지를 다시 한번 이거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학교가 점점 대학이 특히나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는 하나 몸이 하나라는 차원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거나 이런 걸 자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중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삼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가 뭐 어떤 학교는 8.0대 1 뭐 이렇게 모집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의장님 염려하는 걸 보완해 가겠습니다. 자주 좀 들여다봐서 네, 네. 주기적으로 그 협약한 대로 이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지 특히나 이제 그 기획실에서는 뭐 예산하고 연결도 되는 거니까 어떤 거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200명이 와가지고 지금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삼척에 와가지고 뭐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중국의 학생들이 뭐 잘 사는 학생들이니까 여기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학교 측에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주길 바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철도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렇게 봐요.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이강훈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김호라 의원님들이 얘기가 다 맞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동해에서 오는 청량리에서 동해에 오는 차가 동해에서 지금 끝난 단계잖아요, 그죠?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 울진하고 운원해서 울진이 뭐 그 원전도 있고 국가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울진 보고 종착역을 울진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삼척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뭐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연결돼서 네. 우리 영덕 삼척 간 고속도로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그냥 우리 그러니까 삼척이라고 해요. 굳이 뭐 삼척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디 있어요? 뭐 그것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동해하고 네. 그 강릉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발빠르게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그 청량리에서 포항이나 영덕 쪽으로는 그 어쨌거나 KTX 운영이 돼요. 뭐 제천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울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차 가는 기차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기 우리 지금 삼척에서 그 강릉까지 어떤 그거 뭐 여타가 곧 뭐 임박하다 약간 뭐 희망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뭐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드리지만 이게 끝나면 다음 단계는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통망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남북 10축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월 삼척 이제 노선 관계 이제 타당성 조사할 때 우리 삼척이 이제 어떤 IC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교통망 쪽은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저기 5차 국도 철도망 계획이 도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거에서 뭐 그 강원도 전체 7개 노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여기에서 우리 삼척하고 제천 간 철도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삼척 그 영동선은 지금 EMU가 운행을 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거기도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서 어떤 그런 고속화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까지는 지금 뭐 차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청량리에서. 네. 제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네. 지금은 일반 철도 노선하고 똑같아 보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명칭이 뭐 KTX 뭐 이음인가 마음인가 EMU. 그걸로는 다니는 게 일반 철도에 그냥 시속 네, 뭐 EMU는 일반 120에서 철도. 140km밖에 안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고속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도차원에서 핵심 노선을 7개를 하는데 늘 보면 거기 노선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걸 또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 현안 공유 정책 연구 포럼 강원연구원의 어떤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연구원이 그 현장에서 소통해 가지고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에 지금 의정 활동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들 만난 적 없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뭔가 삼척시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지금 얘기처럼 네. 우리 남북 10축 고속도로든 포항 삼척간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운원을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감사본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실장 홍옥희입니다.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훈 감사팀장입니다. 송용범 조사팀장입니다. 김선윤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감사본부실은 주요 사업 6건과 신규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예방지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사무감사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읍면동의 종합감사를 3월에는 교동과 근덕면, 남양동을, 하반기에는 하장면, 신기면, 가곡면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재무감사로 본청과 사업소 20개 부서를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지표에 비공무원 채용 자체 감사가 있어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자 재산 등록도 철저히 관리하여 사전 비리 차단 등 행정 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5년도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체감도와 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부패 실태가 있어서 4등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기관장의 주관 청렴 전략회의 개최 등 청렴 메시지 제작 송출을 하였으며 부서별 청렴 지킴이 위촉과 청렴 추진단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 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와 갑질 행위 등 근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렴 활동 우수 부서 5개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청렴 시책을 더욱 확장해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순회 간담회를 지난주부터 전실과 읍면동을 하고 있으며 부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공단지와 건설협회, 계약업체 등 현장을 찾아가 홍보 및 소통 간담으로 부패 경험률 제로 목표 달성 등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 심사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공사와 설계 변경, 용역, 물품 및 도심사를 포함해 302건에 3,179억 1,200만 원을 요청해서 심사는 3,152억 1,800만 원을 심사해서 26억 9,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심사의 유형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산 절감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방 중심 조사 활동 및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조직 강화입니다. 지난해는 공직감찰 결과 상급 기관과 자체 조사로 22회에 34건을 처분하였고 구축 민원도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직기관 복무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설 명절과 지방선거 대비 추석 명절, 연말 연시 등 특정 시기에 중점 복무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는 111건, 소송 수행은 53건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은 39건이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필수 위임 조례인 사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및 신속한 정비와 법률 홈닥터 및 고문 변호사를 이용한 법률 상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 조사 및 통계 자료 활용 확대입니다. 지난해는 사업체 만 38개 사업체 조사와 강업, 제조업 조사, 10월과 12월까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삼척시 기본통계조사와 6, 7월 경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회조사는 8, 9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삼척시 시민구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은 5분으로 저희가 1월 6일 위원분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위원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겠으며 시민들의 구축 민원을 접수 처리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잠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질의답변을 오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오전에 끝내요? 조절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청렴도 관련해서 그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이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제 향상이 굉장히 된 것 같은데 이건 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 법무실 직원이 이제 뭐 때로는 감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어떤 이 청렴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감사인들의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사를 실시할 때 네. 직원들을 좀 배려하고 네, 네. 또 지도 위주로 네. 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네. 제가 그 좀 염려가 돼서 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네, 네. 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관련해서 네, 이게 네. 굉장히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뭐 워크숍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시다 그랬는데 네. 이 철저하게 좀 벤치마킹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 심사에서요. 2024년 계약 심사 절감액이 34억 9,200만 원이었고 절감률이 1.28%였는데요. 2025년에는 26억 9,400만 원이고 절감률은 0.85%로 액수와 비율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계약 심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절감 효과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그 절감액이 줄어들었다 해서 저희가 그 계약 심사를 갖다가 뭐 잘 철저하지 않게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에서 저희가 계약 심사를 의뢰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어떤 품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자재 단가라든가 그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아마 봐서 우리한테 저희 그 감사 법무실로 요청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절감률은 좀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심사 건수는 327건이고 공사는 76건에 8억 8,800만 1.14%의 또 절감률을 보였어요. 2025년도에는 심사 건수가 302건이고 또 공사는 73건을 해서 9억 7,100만 원에서 1.65%의 절감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절감률이 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심사를
계약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절감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네, 거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과정에서 또 조정한 금액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물량 조정 등으로 다시 또 증가해서 절감 효과가 사라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심사 결과가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설계 변경 같은 경우도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 갖고 5억 이상 경우, 5억 이상 경우는 당초 금액에서 10% 이상이 증가가 됐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다시 이제 계약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분명히 이제 설계 변경이 따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단 심사에서 그 기준에 초과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네. 재심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네네.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률을 했는데 다시 이제 설계 변경이나 또 어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물량 조정에서 다시 증가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 법무실에서도 체킹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다 앞으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공사임에도 담당자마다 설계 변경이나 품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사비 산정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담당자는 A 품셋을 본다거나 어떤 담당자는 B 품셋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담당자는 물량 산정 기준을 다르게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내부 기준이 일관되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좀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 설계 변경 이제 인정 범위가 제각각 이제 또 적용되는 사례가 공관 기관이나 감사에서 또 많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삼척 씨는 어떻습니까? 그 품셈은 한 가지로 합니다. 한 네.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재경비라든가 그런 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유류대라든가 이것도 조달청에서 이제 고시를 할 때 보면은 매월 고시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그거를 이제 그때 적용을 안 하고 그 전에 있던 고시 금액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든가 조금씩 그분들이 적용하는 게 자재 단가라든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설계 용역한 부분에서 물론 실가에서 검토해서 들어옵니다만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그 품셈이라든가 어떤 자재 단가 이게 현재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단가를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계약 심사하면서 조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족한 면 때문에 계약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꼭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또 탄력적으로 또 유도리 있게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계약 심사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는 심사 단계 어떤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표준 품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사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성과 평가를 하나의 어떤 체계로 묶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약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표준 품질에서 이런 거를 하나로 다 한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체킹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실장님. 점령도 담당 부서가 여기 맞아요? 전년도는 그 기획 예산실이었습니다. 2024년도. 올해부터는? 네. 올해부터는 어디? 아니 2025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감사 본무실이 그 부서가 바뀌면서 그 돼서 지난해 청렴도가 삼척시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2025년도는 종합 청렴도는 저희가 4등급이었습니다.
그 저희가 좀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올해 목표는 저희가 2등급으로 하겠습니다. 지키셔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점에는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그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여기 주무부서에는 이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네, 네. 예? 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거를 불만을 표현하는지를 잘 알아서 네. 뭐 이제 부서 간의 어떤 그 특히나 지부와의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자주 만나셔요. 네, 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그 전실가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소통 간담회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마무리 되겠습니다. 간담회 하지 말고 저녁에 뭐 이래 밥도 좀 먹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